11월 둘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 국내와 국제 정치 이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 국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허리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견을 진행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최근에 정치적인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막 명태균 씨와의 그런 의혹이라든지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많았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나누면, 명태균 씨의 그 관련된 의혹은 일단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대선에 약간 개입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날 밝히기로는 대선에 대한 축하 정도 같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받았을 뿐이지, 뭐 여론조사를 뭐 조작해달라고 부탁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고, 그 사람과 자신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들이 여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정치적 모략이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인정하거나 사과할 문제가 아닌 부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인사나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는 것들이 있다, 막 이렇게 해서 여론이나 이런 데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건 국정 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좀 선을 그었고, 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자기 와이프를 악마화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빗대기로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데 유경수 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좀 빗대어서 표현을 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여당의 그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도 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언론이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좀 당연히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면 앙금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자기는 뭐 친윤, 친한 이런 세력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역대 최하의 지지율을,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10%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윤 대통령 스스로는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출마하고 할 때도 축구 선수가 전광판을 보면서 뛰지 않는 것처럼 자기는 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꼼수는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자기는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축구 선수가 전광판을 보면서 뛰는 게 아니지 않냐 하는 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의치 않아 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또 초반에 사과를 했는데, 저도 이날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TV로 사과를 하고 시작했으나 어떤 거에 대해서 사과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기자님이 질문을 하시기로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냐,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저와 제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서 사과를 드린 것이라고는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처신이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 얘기할까 싶었던 부분은, 그 자기 와이프가 자기 핸드폰, 그러니까 대통령의 핸드폰으로 대통령의 지지자들한테 대신 답장을 했던 것도 있대요. 네, 그거를 되게 자기 와이프의 순진한 면모, 자기 와이프가 이런 이렇게 순수하다, 뭐 이렇게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 챙긴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개입,
국정 개입 이런 부분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를 정말 순진한 면모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저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좀 극명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진솔하고 소탈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같은 야당들은 국민을 저버리고 김 여사를 선택했다. 탄핵의 필요성만 키웠다라는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좀 이번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분노를 일으키는 회견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애초에 기자들을 불러 모을 때는 이날 회견은 질문의 분야나 개수나 시간 전부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질문을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당일에 실제로는 26개 질문 정도에 답하고 나서 기자들이 계속 엄청 손 들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남았는데도 회견을 마무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좀 지치셨는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치셨는지 윤 대통령이 반말로 그 사회 보시는 회견의 진행자분이 계셨는데 질문 하나 정도만 더 해, 목 아프다라고 이렇게 진짜 육성으로 반말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대로 TV에 송출됐고 대통령 관련해서 의혹을 좀 집중 취재해왔던 MBC나 JTBC에서 갔던 기자님들은 한 번도 질문의 기회를 얻지를 못해서 근데 이게 이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전에 3번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도 기회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견 보면 이렇게 기자들이 손 들고 진행자가 뭐 어디서 오신 어떤 기자님 하면서 호명하면 그 사람이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하는데 MBC랑 JTBC에서는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길긴 한데 좀 그냥 라디오 듣듯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좋을 것 같고 국제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7대 대통령,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11월 5일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그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좀 달라서 되게 장기간 이렇게 개표를 하고, 주별로 개표를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길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판도가 막 바뀌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근데 트럼프가 좀 계속 우세한 방향으로 갔고, 결국은 대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538명의 전체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별로 선거인단의 수가 다르고 좀 사람이 많은 지역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좀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538명 중에 과반수 270명을 얻은 후보가 승리하는 구조이고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 후보랑 엄청 경합을 벌였던 주를 경합주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모든 경합주에서 다 이겼고 자신을 지지하던 지역뿐 아니라 좀 치열하게 싸웠던 지역들을 포함해서 다 이겨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312명을 확보를 했어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가 출마했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우세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걸 블루월이라고 하거든요. 민주당의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가 이 세 개의 블루월 지역인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모두 이겼고 최대 승부처 그때 사이트에서 다뤘던 그 해리스 후보랑 대선 토론했던 펜실베니아 지역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좀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압도적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초선 때 그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랑 이렇게 결었을 때는 얘네가 일반 유권자 투표라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반 유권자 투표를 진행하는 지역들이 정해졌는데 거기가 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졌거든요. 힐러리 국무부 장관한테. 근데 이번에는 이겼어요. 그래서 조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승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좀 비상이 걸린 국가들이 조금 있는데 트럼프가 좀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후보 시절부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계속 방위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너무 적게 낸다. 혹은 아예 내지 않는다라고 좀 과장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사실 한국은 아니다. 충분히 내고 있다라는 입장이었고 네. 아무래도 트럼프는 미국을 더 강하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조금 자국 중심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같은 걸 할 때 좀 불리할 수 있으려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태이고 또 당선되고 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의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를 했다고 하고 네, 그 통화에서 조금 주요하게 다룬 이야기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선박 산업, 배 만드는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것이 여러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의 안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게 있었고 이스라엘은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확정되자마자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공세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이스라엘과 친한 면모를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그 전쟁을 종전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부분이 있을 정도로 좀 지켜볼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좀 트럼프랑 가까운 그 외교 정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문들이 그 전쟁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제안들을 했었다라는 게 미국의 언론사들을 통해서 막 보도도 되고 있고 하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아서 막 하나씩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이 전쟁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의 이슈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사야 19장에 이사야가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9장 11절이고요.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환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께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초반에 11절에서 16절에 좀
처참한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음을 따라가고 그들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까지도 제대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하는, 제안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 말씀의 후반부에 또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시고, 그러므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는, 다시 만져주시는 역사들이 있는 예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께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명예, 돈, 권력 등 우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일하도록 다스리소서. 주께서 이집트를 치셔서 그들의 우상을 밝히 드러내시고 곧바로 그들을 어루만져 낫게 하심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의 이 나라도 이집트처럼 지도자의 주변에 현인이 없고 어리석은 결정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오니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주변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사들을 세워주셔서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할 때에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게 하시고 미국과 전 세계가 함께 상생하는 일들이 있게 하소서. 주님, 전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몰아내시고 각 나라의 주의 지혜로 올바르게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